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2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도 950원 상승해서 3.4% 상승했고요. 28,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3만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도 3.4%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차트로 보면 지금 윗꼬리를 또 달고 음봉 형태로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체코에 대한 이슈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아직은 탈환하지는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쌍봉 형태로 계속해서 주가가 진행되는 듯 합니다. 추후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별 거래는 1380만 주로 거래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 초반에 거래가 크게 나오고 그 뒤부터는 거래를 죽이면서 서서히 주가를 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거래량이 이제 계속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주가를 크게 올린 다음 눌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나오는 이 고점 부근에서의 음봉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를 하면서 좋아 보이지만 분명히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 수급 자체는 공매도와 대차 잔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급이고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32만 주가 들어왔지만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기금 투자자 지분이 한 8% 가까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기업들 혹은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 연기금 투자자가 10% 수준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더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다. 지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입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기관 투자자를 보면 금융투자, 투신 조금 매수했고 크게 사모펀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좋은 듯한 모습이지만 지금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특히 장의 흐름을 보면 원전,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BHI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주가가 마이너스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방산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한전기술 말고 여기 조선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한국항공우주와 그 다음에 LIG 넥스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방산 종목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산, 조선, 원전 이렇게 세 가지가 테마가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서서히 이제 이 테마들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른 테마들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원전은 뒤로 갈수록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특히 힘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해서 중동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그동안 관세에 의해서 눌러져 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에 대한 이동이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의 상승 이후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흐름이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관세 완화 이후에 반등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하락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원전 테마로 묶였고요.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도 사실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뒤에 이 N자로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가는, 그 이상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현대건설은 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 르네상스라든지 그런 좋은 시장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월봉 입장에서도 이제 완전히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이제 바닥을 치고 나가는 그림이 확실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급의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반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고점을 찍고 조정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갈자리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고 눌러진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 BHI 같은 경우도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같은 원전이고, 원전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관심을 받고 있고 주기기 제작 입장에서도 독점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다른 원전 테마보다 약해 보이고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 눌러지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보기 전에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끝내고 안티처럼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그 깊이 들여다 봤을 때 지금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해왔고요. 최근에 들어서 그 불안 요소들이 계속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에 대한 급등 시세가 나왔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현대건설이라든지 BH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시면 보지 않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차트 선 긋는 거, 그리고 수급이 얼마 들어왔고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규모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외에도 이 기업의 투자 입장에서는 더 깊은 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와 같이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다른 면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오긴 했지만 아직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제 제 말을 들어서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향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EDF에 지원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체코에 원전 계약 중단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일에 출국을 했다가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에서 계약에 대한 가처분을 했고 중지를 했죠. 그래서 그 가처분이 풀릴 때까지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체코 정부에서는 미리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미리 승인을 했죠. 그래서 가처분이 나는 대로, 그게 처분이 철회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 이제 불응해서 이제 불복해서 지금 상급 법원에다가 그거를 항고를 한다라고 이번 주에 얘기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빠르게 결론 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소식이 프랑스 출신의 유럽연합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관련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체코 산업통상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프랑스 EDF와 지금 EU에 대한 시각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EU에 대표하는 시각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고위 당국자라는 뜻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정말 이게 보기 안 좋습니다. 프랑스가 선진국이기도 하고 좀 이제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개싸움을 하는 거죠,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EDF를 넘어서 이제 EU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전 단기간에 계약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그 결론이 나기 전에 EU 고위급 인사가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것은 또 EU의 승인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체코 정부에 경고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체코 정부가 이 원전에 대한 계약을 승인을 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를 받아오는 것은 EU 쪽입니다. 근데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이 공사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EU 전체가 독일 쪽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 쪽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친 EU 쪽이죠.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붐이 그 프랑스 쪽에서 EU를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하필 이렇게 EDF를 또 밀어주면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흔들지는 않더라도 향후 계속해서 이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올해 컨센서스에 3.8조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수주에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수주를 계속 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이게 계획이 계속 차질이 되고 뭔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EU에서 이렇게 체코 원전, 우리나라 수주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추후 이 EU 내에서의 그런 사업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눈에 가시인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 합의와 함께 우리나라가 한수원이 여러 곳에서 유럽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폴란드 원전도 지금 이제 진전이 없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도 철수했고, 네덜란드에서도 철수를 했고, 차례대로 한수원이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 대신에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베트남이 지금 러시아와 원전 건설에 대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및 LNG 공급 협력 강화도 합의를 했고 원유 개발은 지금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면서 이렇게 또 에너지에 대한 강국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세일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 시장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던 그런 원전이 있었는데 상당히 지금 계속 이렇게 불리한 입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을 건 중동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사우디와 중동 3개국을 이제 13일부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제 대미 투자를 유도하고 그리고 트럼프도 미국에서 이제 사우디라든지 그런 중동 쪽에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좀 주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핵 협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에서 핵 협정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우디가 계획하고 있던 원전이 우리나라가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우디가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오일머니가 마르고 있죠. 지금 국제 유가가 60달러 수준까지 반등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에 국제 유가에 계속 하락을 유도하면서 지금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310억 달러에서 213억 달러까지 급감을 했고요. 순이익이 전년 대비 4.6%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재정 적자가 최대 750억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네옴시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네옴시티가 2023년 이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큰 프로젝트,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기에 크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기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는데, 사우디가 거기에 대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유가가 아니라 고유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유가가 지금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가서 저렇게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사실상 겉면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 약속만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40조 달러인가? 네, 그렇게 40조인가요? 네, 그렇게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 뒤에 크게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형식상의 계획일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사우디 원전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을 건 지금 중동 시장 바뀌고요. 우리가 카자흐스탄 시장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내에 영향력이 있는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리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지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원전 수주 확대를 해서 연 4주 이상 수주화가 가시화가 되었다. 최근 증권 리포트들 보면 다 뭐 대형 원전을 차례대로 매년 수주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고요.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5, 6호기 원전 건설 계획에서 1차 및 2차 해서 시공을 하게 되어서 3조 8천억 규모가 수주가 된다. 그리고 올해 체코 2기를 시작으로 26년에 해외 2기, 27년에 해외 2기, 29년에 2기, 국내 2기 해서 매년 이렇게 수주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증권가에서는 이 2개를 확실하게 올해 가져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이게 계획이 틀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요. 그리고 26년 2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체코 원전 계획 소식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계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적어도 우선 협상자 선정이 작년 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된 지도 거의 지금 한 8개월 가까이가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계약이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26년 해외 2기 계약을 하려면 지금 적어도 몇 개월 안에 우선 협상자 선정을 받아야지 내년에 중반에 계약을 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근데도 해외 2기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질까요? 저는 전혀 이 계획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7년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발주를 내기 위한 그런 환경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런 저유가 시대에서 막 이렇게 투자를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우디는 지금 원자력보다는 LNG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간, 원전에 대한 건설 기간도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비용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UAE 원전을 성공적으로 계약해서 건설을 하긴 했지만 UAE 바라카 원전도 사실 5, 6호기는 작년 말에 이미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올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 이 5, 6호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 5, 6호기는 사실 1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 끌었는데도 아직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대형 원전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사실 계속 흐지부지되고 퐁트누프 원전도 마찬가지죠. 폴란드 정부가 바뀌면서 쏙 들어갔습니다. 제가 계속 주목했던 시장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폴란드도 수주할 가능성이 컸고 UAE도 바라카도 수주할 가능성이 컸고 사우디도 빨리 이제 핵 협상을 해서 수주 가능성이 컸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상황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 시동을 해서 원자력 발전량 2050년까지 4배로 성장시키겠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열릴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어제 발표되었죠. 근데 사실 2050년까지 4배는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3배까지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2023년 COP28에서 벌써 여러 국가들이 20개국 정도가 COP28에서 만나서 원자력을 3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전 르네상스는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4배까지 늘리겠다라고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새 원자로를 18개월 내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는 이제 제조 시스템이 사실 이제 없기 때문에 그 제조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핵 협정을 한 거,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것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들이 이 미국으로 진출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면에서 좋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 필요한 원자력이 지금 현재 100기가와트 수준이고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2025년 수준에서 25년 동안 거의 30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럼 1년에 뭐 거의 10개 해도 이제 250개고요. 그죠? 18개네요. 네. 18개는 해야 지금 300개가 충족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12개네요. 그래서 12기가와트를, 그죠? 12기가와트를 해야 되고요. 12기가와트면 AP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이 이제 1000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1기가와트고요. 12개씩, 대형 원전 12개씩 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좀 이제 급격하게 미국에서 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절반 정도, 6개 정도는 대형 원전을 짓고, 그럼 나머지 6기가와트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짓겠다. 소형 모듈 원전이 한 개당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2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0.2 정도 해가지고 지금 0.2기가와트에서 6기가와트가 되려면 거의 30개, 그죠? 3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200메가와트씩 3개 모듈씩 한다고 해도 10개 프로젝트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시장이 이렇게 큰 건 알겠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크게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도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2023년부터 3배에 대해서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미국이 2023년부터 24년, 25년 요 기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했던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는 무산이 됐습니다. 아이다호주. 이것도 제가 아주 유심히 분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다호주 첫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성이 떨어진다였거든요. 그만큼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없으면 SMR은 사업성이 어렵다라는 것이 그 첫 프로젝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3배 늘리겠다고 약속한 그 COP28로부터 지금까지 SMR에 대한 완공은 하나도 없었고요. 착공에 들어간 게 이제 겨우 이제 테라파워 초도호기,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른 프로젝트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2050년에 너무 꽂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미국이 저렇게 소형 모듈 원전 큰 프로젝트 10개, 그 다음에 대형 원전 6개씩 매년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걸 다 수주해서 그 일을 다 쳐낼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전용 용기를 1년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파이는 알고 있지만 그 기업이 그 시장 파이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분석이 되지 않은 채로 시장이 크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찌감치 2023년 2월에 SMR에 대한 전용 공장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연 1조 원대 수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SMR의 시장 성장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분말야금, 전자빔 용접, 로봇 등의 제작 기술을 미리 확보해서 납기 단축에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이 수주와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의 첫 SMR인 UAMPS, 유타 발전 시스템 관련 시제품 소재가 지난해부터 제작에 들어갔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데 이 뉴스케일 파워의 이 주기기 제작이 시작되면서 SMR 기자재 수주를 6천원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사입니다. 근데 유타주 거 날라갔죠. 그리고 SMR 기자재 시장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2천억 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2030년까지 전 세계 SMR은 56기가와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부터 10년 동안 1조 2천억 대의 수주를 한다라고 했는데 2024년에는 SMR에 대한 수주가 거의 없었고요.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까지 SMR 관련 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벌써 2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계획 자체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이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저렇게 늘린다라고는 얘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는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2050년까지에 대한 시장 확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원자로 및 증기 발생기에 대한 생산 능력이 7,000메가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자체는 이미 대형 원전 1,400메가와트급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대형 원전을 위한 생산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SMR에 대한 전용 공장은 사실 이제 짓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개조를 했긴 했지만, 사실 이 7,000메가와트에 대한 생산량이 모두 SMR을 생산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 이제 공장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메가와트급, 1년에 3,000메가와트급을 생산한다는 것은 380메가와트급을 지금 8개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와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8개씩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8개씩입니다. 그래서 수주량이 아무리 늘어도 1년에 쳐낼 수 있는 게 8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빨리 쳐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장을 지어야겠죠. 그것도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흘러 들어오는 이유는 이 전 세계 1, 2위, 3위 하는 기업들이 지금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데 요것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캐파가 8개라고 한다면 그 8개가 꽉 찬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서히 그 물량도 점점 분산이 되겠죠, 다시.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가도 싸고 이제 그 납기 기간이 작아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시장에서 마스크 시장이 크다고 해도 마스크 기업이 많고 마스크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고 그렇게 되면 마스크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자도 있고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생산량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격적으로 이 중공업에 대한 시설을 늘릴 수 있느냐, 그만큼의 재무 상태가 맞느냐라고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채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지금 두산 그룹 전체가 차입금이 늘어났다라고 좀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차입금을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뭐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차입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순이익 자체가 대부분이 두산 밥켓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순이익률 자체가 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ROE도 작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재무제표가 나온 것도 두산 밥켓 때문이고요. 특히 유보율이 계속 줄어드는 이 상황이 결코 좋지 않다. 단기 차입금이 늘었는데 유보율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돈을 벌어다가 부채 갚기에 급급하다라는 뜻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SMR 시장, 가스터빈 시장이 크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제품을 늘리기 위한 캐파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할 텐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두산 밥켓을 떨어뜨리면서 단기 차입금을 줄이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실패했고 지금 이제 두산 밥켓 지분을 통해서 단기 차입금을 많이 확보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 두산 그룹이 추진했던 계획 대비해서는 자금을 많이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한다면 차선에 대한 그 검토를 하고 있을 거고 향후 이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투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건가? 중요한 것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시장과 스터빈 시장이 끝이 아닙니다. 해상풍력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장도 있습니다. 이 리사이클링 시장은 다 잊었죠.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리사이클링 시장이 또 들어서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 자회사에다가 투자금을 확보할 겁니다. 현물 출자를 하던 현금 출자를 하던 이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지오 솔루션이 어떤 돈을 가지고 갑자기 그 사업에 뛰어들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두산 에너빌리티가 출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고 저렇게 차입금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30% 수준이라서 더 이상 유상증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관련된 기업들을 보니 꼭 대주주 지분이 30%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상증자라는 단어가 정말 0%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이런 경고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아직 5조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수는 1억 주 정도, 외국인 보유율은 21%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ROE가 7% 수준이고요. 네, 지금 전체 이 유보율이 꾸준히 이제 늘다가 작년 이제 4분기에 좀 손실을 크게 봤는데요. 근데 그게 1분기 만에 바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배당금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와 상당히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현대건설에 대한 이 유동 비율을 보았을 때도 100% 이상을 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차입금에 대한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이 완전 다르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대형원전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 현대건설은 체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코의 불확실성이 지금 현대건설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웨이스팅하우스와 별도로 해서 불가리아라든지 그런 유럽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웨이스팅하우스가 협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이 웨스팅하우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약 소식이 빠르게 들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SMR 사업을 이제 홀텍사와 진행을 하는데 홀텍사는 이제 첫 프로젝트를 곧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첫 프로젝트가 뉴스케일 파워 했던 게 무산이 되었고요. 루마니아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긴 하지만 루마니아 시장 외에 뉴스케일 파워가 가지는 프로젝트가 사실 크게 없다라는 점,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엑스에너지가 시장을 크게 키우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SMR에 대한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다가 이 SMR에 대한 발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리스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전체 시장은 미국과 이제 중국이 무역 합의를 해버리면서 대중 관세를 대폭 줄였죠. 30% 수준까지. 그러면서 지금 미국 선물과 그런 이제 전체적인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이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테마에 대한 뭐 상승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다. 테마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갑자기 힘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던 방산, 이 조선,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들이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고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실적으로 이 시장에서 포지션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근데 그 포지션을 늘리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차트를 보고 사실 뭐 수급 외국인 투자자 많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주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전고점 근처니까 전고점 근처에서 요거 돌파하면 뭐 올라갈 거고 요거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 못합니까? 그죠? 이렇게 계속 그냥 선긋기만 하다가 이 기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이 시장이
과연 이제 좋기만 한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내리면 그만, 올라가면 그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다면 정말 뭐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적어도 지금은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고, 그것을 이해하셨다면 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대로 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요. 네, 다른 이제 시황 정리는 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